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대위 쇄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대위 쇄신을 촉구를 했고요. 오늘도 민첩하고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같은 행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거는 원래 주도력을 가지고 역동적이고 좀 열정을 가지고 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원래 신속한 과단성 뭐 이런 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투력이 좀 요새 지체말로 빵빵하고요. 그런데 후보가 되고 나서 이 선대위가 좀 민주당이 좀 둔중해요. 워낙 의석도 많고 선수들도 높고 하다는 게 둔중해서 그 신속함이라는 장점이 좀 사라졌었나. 그 정책 이야기들을 후보가 계속 끌어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한 이번 주 초부터인 것 같은데 후보가 선대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선대위 자체가 가진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둔중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이제 인식한 것 같아요. 바꾸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재명 후보가 아까 전투력 이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 전투력 좋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공감력은 확실히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느낀 것 같아요. 내가 공감력이 좀 부족했다. 특히 이제 그 대장동 거를 얘기하면서 그 성과를 자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 먼저 공감을 하는 게 먼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봐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오늘 그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이 신속함. 이걸 되살린 것이 아닌가, 되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대위 쇄신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 SNS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구설수의 해명보다 반성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그렇죠. 한 측면입니다만 후보가 먼저 이 본인이나 자신 진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먼저 이제 사과하는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얘기한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당 지지도는 빠지고 있고 그리고 국정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빠지고 있고 반대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비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뭔가 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후보가 판단한 것은 불가피하고 또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 문제일 거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여전히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철회했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했으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사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이 상대편 윤석열 후보나 그 가족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은 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을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지 그 지점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보다도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전략적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원내 지도부,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조금 전 4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선대위 개편안 등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그 전에도 잠깐 그 우리 정태근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면 특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특검이 교착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측의 책임이죠. 그 부산저축은행을 보면은 거기에 김만배가 주범인 조모 씨에게 소개한 그 박영수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 전부 나오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나옵니다. 그 당시 주임 검사로 딱 그 사람들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을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뿌리가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런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2억까지 해라. 즉 검찰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특검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무리다가 있고요. 두 번째 재난지원금 문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재난지원금은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하니 신속함이 떨어질 것 같다. 신속하게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먼저 한번 하자. 재난지원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속함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오도가 자꾸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언론들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선대위 의원총회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벌써 공동위원장 두 분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특히 이제 반성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부여하면서 뭐 선대위에 대한 반성 그간 좀 둔중하게 여의도시 어법으로 만들었던 선대위가 왜 작동을 못했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선대위의 쇄신 부분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위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실은 당헌상 전권을 위임한다기보다는 당헌상 대선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예.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 권한을 당대표와 이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대표만 동의를 한다면은 선대위 정권은 항상 후보에게 있게 되지요. 다만 이제 어떤 정도까지 갈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뭐 선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당 중심의 선대위 원칙은 그러니까 기존을 가지고 있대.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던 거 좀 더 신속하고 기민하고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지금처럼 3, 4선들이 쭉 위에 있는 그런 선대위가 아니라 그리고 좀 지금 보면은 저도 그 선대위 회의 보면서 좀 그런 느끼는 건데 웬 시커먼 양복 입은 아저씨들만 와서 쫙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이 결코 지금 한국의 인구 구성이나 한국이 맞대한 시대적 과제나 이런 거에 걸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여성이나 청년 또는 사회적 약자들 또는 좀 기업가들 이런 분들에게 선대위의 자리를 좀 많이 내주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방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가 SNS에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윤석열 본인도 불행이고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는 길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뿐이다. 그런데 이때 언급된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이 부분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 SNS에 그런 걸 얘기한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핵심은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동교동 직계들은 다 물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다양한 직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뭔가 국민들한테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했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출신이고 뭔가 부자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45살 정도 되는 소위 여성 벤처기업인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뭐 포항공대에 계신 분들, 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선대위에 앉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윤석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무슨 전략을 잘못 생각한 건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거 당이 문제 있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선대위를 왜 구성하고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몇몇 실수가 벌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안 움직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해 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민주당이 뭘 잘못해 왔는가, 왜 선대위 구성이 잘못됐던가, 지금 선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광재 의원, 뭐 김두관 의원 지금 사표를 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 최측근부터 물러나고 그리고 실제적인 역할이 없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뛰고 그리고 정말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다양한 계층, 특히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 20, 30대를 대변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누군지 또 그 사람들의 정책적 방향들을 어떻게 기민하게 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의원총회 한다고 해서 별 방안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 두 분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다소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가운데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충청 지역 순회 4일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부인 김혜경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이 사실 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 고위 정치인은 보고를 받지 소통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 정치인은 사실은 지역 얘기를 종이를 통해 보지 직접 듣지를 못해. 그래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께도 또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아마 이런 자리 나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김혜경 씨 얘기는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최근의 선거들의 특징을 보면 선거의 대통령 후보가 어떤 지도자라기보다는 셀럽처럼 보이거든요. 셀럽. 예. 뭐 영화 배우나 이런 좀 인기가 있고 또 그런 식의 이제 소통 행보를 해야지 또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셀럽을 보면은 항상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부모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또 하나의 인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를 봤을 때 두 분 보면 그 사람들 보면 항상 부인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애처가시로 공인대로 이제 간성을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같이 안 다니는 게 이상한 것이 지금의 선거 흐름입니다. 예.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다니는 것이 이제 홈 스위트 홈의 느낌도 주고 또 하나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지금 흐름, 현대 흐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야 되는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후보 배우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반드시 등판을 해야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회동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 전 대표 선대위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 같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흐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언론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위원장을 이제 등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어떻든 잘 마무리가 됐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안점을 둔 것은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보다도 뭔가 선대위 자체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소위 메머드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제대로 못했는데
두 가지 측면을 강조를 한 거지요. 뭔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움을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이미지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캠페인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선대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점에 좀 강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아마 이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오늘까지 나온 걸 보면 뭐 상김 체제란 말은 좀 이상한데 어떻든 총괄선대위원장하고 두 분 이제 새시대 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 상임위원회 그리고 주로 이제 2030을 대표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예. 그리고 이제 총괄 상황실장으로서 해서 캠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게 대략 임태희 실장으로 지금 결정이 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협의되면서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 문제 그리고 이제 선거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기획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메시지를 담당한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면 아마 다음 주 중 대략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오늘 들어보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선대위를 발족시키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골격을 내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발표를 해도 3주가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점은 선대위가 이렇게 딱 국민들한테 공개됐을 때 아, 참 괜찮다, 참신하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잘 반영했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큰 과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다음 주면 이제 구체적인 최종적인 그런 구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김한길 전 대표 결정으로 이른바 삼김 체제라고 불리우는 그 모습은 갖춰졌습니다. 향후 호흡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잠깐의 혼란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삼김 체제 어떤 그분과 뭐 이준석 대표가 협의해서 가는 과정으로 갈지 아니면은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님이 좀 독주하는 모습이 될지 아니면 후보가 직할로 꾸려가는 모습이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조직을 꾸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정치 투쟁이 이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우리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의 특징은 당신에게 좀 불편한 사람은 배제하는 좀 마이너스 리더십을 좀 보여주세요. 신속하게 가는 그런 일을 보여주시고 이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좀 끌어모아서 이 외연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본인이 좀 직할을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두 분의 근본적인 성향이 좀 충돌하는 게 있어서 이제 시작이 아닐까. 저는 이제 선대위 얘기는 우리 정태근 원장께서 쭉 이제 흐름은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예. 향후 보면은 아직은 좀 이렇게 의문표가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걸 뭐 잘 협의해서 선대위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예. 말이든지.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대위 출범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원팀 구성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삼김 선대위를 잡탕밥이다 이런 평가절하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사안들은 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홍준표 의원님이 아직까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는 이번 과정이 자기의 정치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보니까 의외로 지금 젊은 층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뭔가 다음을 때 또 역할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선대위에 참여하시기가 좀 불편한데 지금 막 억지로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네.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면 박근혜 당시 이제 경제 후보죠. 경제 후보가 유세에 나서기 시작한 게 11월 그때는 이제 12월 달 선거인데 11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도 후보로 나왔었는데 본선 유세 가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역할을 이분들한테 부탁해야 될 건지를 잘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풀어가는 과정들 대신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나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지금 어떻든 야권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서서 이제 자막에 보면은 이제 이 반문 빅텐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을 결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예. 우리가 방문 빅텐트라고만 얘기해가지고 그 표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약자와 동행하는 위원회 같은 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회와 일자리를 줄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문 연합전선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소리 높여 얘기한다고 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뭔가 예. 이것을 제대로 선대위에서 부응하고 정책적으로 내고 후보도 그러한 행보를 하고 그러한 캠페인을 할 때에 진정으로 정권 교체가 바라는 사람들의 표가 모여지는 것이지 그냥 뭐 반문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연락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접촉이나 스킨십을 이룬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번 이제 홍준표 후보 집에 한번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통상 업무라고 해서 후보 일정이 없는 날조차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어떻든 선대위 문제를 좀 조기에 좀 매듭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참모라고 한다면 아무 때고 그냥 집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 집에도 찾아가고 네. 유승민 후보 집에도 찾아가고 집에 가는데 뭐 문 안 열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정성을 다해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 예,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좀 마음으로 다가가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원팀 구성 화학적 결합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원칙적으로 원팀 구성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그 비전이나 또는 좋게 보면 비전인 거고 좋은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쟁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 화학적 결합 하나의 조직에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모든 조직에서. 따라서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게 중요한데 좀 물리적으로 결합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모욕감, 감정보다는 그 경선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 토론 때 보여준 어떤 정책적인 무지라든가 또는 보수 개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예.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행동에 대한 어떤 본인 그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겹치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의 그 능력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마음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가 능력을 보여줘야죠.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이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 만들려고 한 대한민국에 결코 못하지 않다. 뭐 이런 걸 보여주면은 물리적이라도 결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알겠습니다.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이 내용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국민 소통에 나서게 되는데 지금 이게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뭐 아쉬움부터 얘기를 하면 2년 만에 대화라는 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소통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고위공직자 대통령 같은 데는 무조건 바쁘죠. 바쁨에도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아닌 보고를 많이 받고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소통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그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본인 대통령 당신께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뭐 퇴근길에 들러서 맥주 한잔하고 시장 가겠다. 결국은 못 지켰어요. 이게 뭐 국가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2년 만에 한다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에 한다?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시기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 전에 MBS 지표조사를 보니까 44%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대통령은 좀 없어요. 여권 후보, 여당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런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내가 설명을 하면은 지금 많은 뭐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뒷받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기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 국민과의 대화를 나서는 거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다 있지 않겠냐. 끝까지 나는 대통령의 그 업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소통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 아마 제 기억에는 총 한 6번 이 정도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적은 횟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 참모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 참여하시는 이제 오늘 이제 뭐 타운 미팅 형식으로 한다는데 뭐 기자들처럼 날카롭게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2년 전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이 정도 들어서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솔직하게 얘기를 하실 건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오늘 뭐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이 정부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했던 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은 훨씬 많이 늘어났고 특히 고용의 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36시간 이내, 17시간 이내 단기 일자리만 엄청나게 많이 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대통령께서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그 정말 우리가 잘 못했다라는 점들을 인정을 하면서 정말 차기 정부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로 좀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